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입니다. 그 칠판에서 뭐 하는 거 저기 특별수업 그거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그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 주제는 꼭 칠판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하면 중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총정리한다는 생각?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뉴스 배달해 드리면서 중국은 구조적인 경제 침체 국면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왜 구조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말로 주섬주섬 하는 것보다가 또 이미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는 것보다가 제가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백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대략적인 숫자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저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지라 아주 뭐 세세한 숫자까지 다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큰 오차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흐름을 그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은 왜 구조적으로 지금 안 좋으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그냥 경제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고 제가 투자 관련해서 신냉전 시대의 부활, 냉전 시대의 부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고 경제는 사실상은 그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몸인 거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중국이 구조적인 하강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현상이 생긴 게 중국이 부상한 것 때문이 아니고 1인 지배체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국 경제 태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야, 1인 지배체제하고 그 중국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뭐 어디 아주 작은 나라라면 아니 뭐 1인 지배체제를 하든 뭘 하든 뭐 서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그 크게 뭐 개의할 바가 없는데 1인 지배체제인데다가 더하기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제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민주화된 그 시스템의 국가랑 1인 지배체제인 국가랑 차이에 뭐가 있냐면 이 나라를 둘러싼 이 나라하고 교역하거나 같이 외교를 하거나 군사적인 뭐 대치에 있거나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안보 우려가 심해질 수 있어요. 왜? 다수의 의사결정 체제일 때는 이때는 누구 한 사람이 자연인 한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나 어디랑 전쟁할래 이걸 그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라든지 뭐 그런 하여튼 그 다양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의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독일 총리나 이런 나라하고 다르게 자연인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1인 지배체제가 되면 여기하고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게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가 됐든 유럽이 됐든 안보 우려가 점증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예를 들어 뭐 내 속에 무슨 뭐 종양이 자라고 있다거나 그리고 뭐 잠시 헷가닥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막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뭐 옛날에 왕들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윤지를 뭐 잘못 발표하고 교지를 잘못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럼 1인 지배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런 핵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중국도 물론 주석은 한 명이었지만 여기에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방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사실은 분점했었어요. 주석은 따로 있고 총리는 예를 들어 뭐 가령 주석이 상하이방에서 나오면 총리는 공청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태자장에서 나오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견제가 되니까 서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안보의 우려가 혹은 막 전제주의로 달려가는 우려가 훨씬 덜한 거였죠. 근데 이제는 완전 1인 지배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1인 지배체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다른 1인 지배체제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지. 그래서 서구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인 지배 체제가 갖고 있는 안보 우려, 그 다음에 서구에 있는 기업들도 도대체가 이 나라 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1인 지배 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뭐 그 보안법 비슷한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간첩 혐의로 체포하기도 훨씬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1인 지배 체제가 되니까 코로나 봉쇄 그게요. 중국 맨 처음에 그 작년도 이런 뉴스들 보면 처음엔 전면 봉쇄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의사로 그냥 전면 봉쇄가 가버린 거지. 밑에서 참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뭐 전면 봉쇄가 맞는 것 같다. 내가 우리나라 그 진짜 내 파워를 보여줄게. 상하이를 몇 달간이나 봉쇄를 해놨잖아요. 상하이 인구가 서울 인구의 한 2배 정도 돼요. 2배도 넘을 거야 아마. 엄청나요, 엄청나. 거기를 그냥 집 밖에도 못 나오게 만든 거니까. 또 경제 정책을 할 때도 독단적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중국이 소비를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35%가 넘거든요. 소비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면 중국이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 있어요. 공동부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 논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비 많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가니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기업 규제. 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막 어느 날 알리바바를 그냥 마인을 구속시켰나요? 뭐 하여튼 사업을 거의 다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플랫폼하는 텐센트 이런 것도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려면 경제가 개선이 되려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되니 그 다음 차례가 어떻게 됐냐 하면 투자가 줄어요. 이거는 외국인 FDA 투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외국인들 투자도 줄어들지만 여기 나와서 있던 중국에 있던 그 외국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 무서워 죽겠어. 경제 정책이 언제 바뀔지, 내가 돈 벌어놨는데 본국으로 송금은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디 천안문 근처에 중요한 바이어가 있어가지고 가서 기념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첩 혐의로 내가 구속되지는 않을지, 모든 어려움에 지금 심리적 위축감에 막 시달리는 거죠. 해외로 탈출하게 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러한 1인 지배 체제의 나라가 잘 되는 거를 서구가 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뭘 안 살라고 그러지, 자꾸. 그래서 해외 수출도 줄어. 수출 줄고, 외국인 직접 투자 줄고, 이번 달에는 중국의 직접 투자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 그것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사람도 이번 달에 그 증시 안정 대책을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증권 거래세인 그 인지세를 0.11%인 거를 0.05%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도 외국인이 계속 탈. 뭐 14조, 5조, 뭐 며칠 전에 13조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 14조일지 15조일지 몰라.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또 코로나 봉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다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고용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이 되질 않고 해외 자금 투자가 중국에서 기여하는 게 그것도 한 2, 3%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외 그 외국인 FDI가 직접 투자가 FDI는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합작해가지고 상장 여부는 모르겠고 내외워서 공장 짓겠다 하는 것 FDI. 그럼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그 공장을 설립하고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설립하면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펼지를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축을 엄청 늘리기 시작했어요. 소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저축률이 지금 33%까지 올라갔어. 7, 8% 오르다가. 경제가 악순환하는 거죠. 투자 안 되고, 소비 안 되고, 수출 안 하고. 그러면 이 결과로 당연히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실업률 증가하는 거죠. 실업률 증가하는 거고. 청년 실업률이 21.3%예요. 이것도 6월달 숫자. 7월달 건 아예 발표를 안 해. 이제는 발표 안 하기로 했어, 중국 정부에서. 7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계절적으로라도 7, 8월은 실업률이 급증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이제 발표를 안 해. 발표를 안 해. 총체적 나오고.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리고 저축을 늘리고 이러고 나니까, 당연히 도시에 안 살게 되거나 지방에 내려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옛날에 그 문화의 대혁명 했을 때처럼 젊은이들을 보고 그 하방이라고 그런 용어를 써요. 너 집에 가라, 시골에. 너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도 이제 정책적으로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실업률 올라가고 이러고 나고 도시화가 당연히 주춤거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 여기에서부터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무슨 문제가 또 연달아서 오냐 하면 중국의 GDP 대비한 부채 비율이 지금 283%예요. 웬만한 중국이 현재 경제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예요. 미국의 70% 정도 돼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안 팔리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있어요. 성마다 미국으로 치면 주 같은 거고 이 지방정부에 재정 수입이 있는데 이 재정 수입의 일부 주는 90%, 적은 주도 40%, 50% 여기서부터 재정 수입의 이 정도 수준을 뭘로 조달하냐 하면 토지 사용권 매각해서 해요.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토는 나라 거야. 그 대신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되니까 독점적으로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이게 40년짜리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해요. 이걸 매각한 걸 가지고 지방정부의 수입이 되는 거야. 재정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어떤 성은 9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투자 안 되고 수출 줄고 결국 이게 부동산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실업률하고 다 복합해가지고.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토지 사용권이 팔리겠어요? 안 팔린다고. 이러한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게 이번에 나온 위구이 위안 그 벽계원 부도 리스크가 지금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쉽게 해결 안 돼요. 완전히 100% 해결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기업인들이 안심하게 해야 되고 서구권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대만을 침략할래 이걸 막 전당대회에서 공식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철회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구조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이 경기를 못 돌려놔요. 그런데다가 정책 수단도 예전에 부채 비율이 작았을 때 말이지 283%면 이거 여기서 정부에서 재정으로 뭐 잘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뒷바람이 불 때는 누가 조금만 밀어줘도 앞으로 샥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맞바람 상황이거든. 근데 밀 힘도 없어. 그러면 중국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요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뭐 제2의 리만 사태나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조적인 하강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 대신에 중국의 위기는 미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이 수입하는 거는 미국 총 GDP의 1%밖에 안 돼요. 서구권으로도 전염이 많이 안 될 거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하강해요. 왜? 우리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제법 높아요. 뭐가 많이 영향을 받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같은 영내에 있는 거.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요 대중 수출이 반도체는 40% 이상이 줄었어요. 디스플레이는 이거보다 더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 뭐 45%가 줄어들었다 그러고.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펀더멘탈 리스크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주식이 안 돼, 지금. 안 돼. 잘 안 돼. 이 동네 주식들이.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중국이 MSCI의 이머징 마켓 비중이 중국이 34%예요. 대략. 한국이 13%. 반올림한 거예요. 대만이 13%. 인도가 대략 13%. 나머지 이제 사우디가 5%, 브라질이 5%, 남아공이 뭐 2.5%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서구에 있는 투자가들이 중국이 그래? 그러면 이머징 마켓 돈 빼야 되겠다. 돈을 빼잖아요. 빼면 중국만 34% 때리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여기를 같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외국인 수급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뭐 제2의 리만 사태처럼 이거는 중국 내에 생긴 문제니까 중국 내에서 서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야 이거 너희들 채무 조정해 이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좀 손해보고 뭐 만기를 또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면 글로벌 전체로 리만 사태처럼 연결돼서 막 같이 폭탄이 터지는 그런 일은 이번에는 안 생겨요. 그래서 제2의 리만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관련된 거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런 우리 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으로 되는 거지 어느 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살 길을 또 모색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고를 때도 이런 노이즈에 중국이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섹터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지금 이제 미국은 너무 뜨거웠던 미국은 고용부터 차례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식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화폐 시장에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던 돈들은 이제 좀 바깥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섹터를 고를 때 주도주를 고르고 할 때도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요 관련된 뭐 요런 쪽은 여전히 좀 앞으로
한참 동안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재들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요거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제 생각에 하반기에 지금 이제 9월 이후의 장에 뭐가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섹터를 골라라 이러면 요거를 뺀 나머지 쪽에서 시가총액이 제법 되는 쪽에서 막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백목으로 쓸 때랑 이게 느낌이 틀리네. 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시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제1리먼 사태 같다. 또 다른 편견이 뭐냐면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편견. 이 편견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향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펀더멘탈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고로요로한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중국이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 위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사실은 부동산 위기가 아닌 거죠. 수출이 안 되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이런 게 사실은 위기의 출발이었던 거죠. 그 안에다가 더 파고 들어가면 인구 구조의 문제, 우리랑 똑같이 그 인구가 젊은 층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막 줄어든다고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다 안에 노정돼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에서 너무 잘못된 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